이정자의 손은 40년 동안 국자를 잡아온 터라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서 육수를 우리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을 보내던 그 시절이 이제는 꿈처럼 느껴졌다. 정자네 국밥집이라는 간판 아래에서 그녀는 평생을 보냈다. 엄마 오늘도 손님 많았어? 퇴근길에 들른 첫째 딸 미연이 묻곤 했다. 정자는 피곤함도 잊고 대답했다. 그럼 줄 서서 기다리더라. 우리 미연이 대학 등록금 걱정은 없겠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아무리 바빠도 딸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했다. 둘째 딸 세연이 결혼하고 손주들까지 생기자 정자는 더욱 바빠졌다.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손주 돌보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해내세요? 세연은 종종 감탄했지만 그 말에 담긴 진심이 얼마나 될지 정자는 의문이었다. 70을 넘기면서 정자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은 시리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장보기를 했다. 나이가 들면 쉬어야 하는데. 누군가 말했지만 정자에게 쉰다는 건 사치였다. 가족이 있는 한 그녀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식당을 정리하기로 결심한 건 무릎 수술을 받고 나서였다. 의사는 이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자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식당은 그녀의 전부였고 그곳에서의 기억은 너무도 소중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더 이상 하루 15시간을 서서 일할 수는 없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세연의 제안은 자연스러웠다. 정자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했다. 손주들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테고 딸 가족을 도우며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세연네 집으로 이사한 첫날 정자는 방 하나를 배정받았다. 엄마 방이에요. 편히 쉬세요. 세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기대감이 숨어 있었다. 이제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생긴 것이다. 엄마가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세연의 남편도 반겼다. 하지만 그 환영에는 순수한 애정보다는 실용적인 계산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정자는 그것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은퇴라는 말을 했지만 정자의 일상은 여전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손주들 등교를 챙기고 빨래와 청소를 했다. 식당에서 손님을 상대하던 시간만 없어졌을 뿐 오히려 더 바쁜 것 같았다. 그래도 가족을 위하는 일이니 기꺼이 했다. 아직은 새벽 5시 반. 정자의 생채시계는 여전히 식당 시절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다. 세연네 집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에 시작되었다. 발소리를 죽여 부엌으로 향하는 정자의 모습은 마치 집 안의 유령 같았다.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화장실에서 나온 세연이 하품을 하며 말했다. 엄마 좀 더 주무세요. 제가 아침 차릴게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연은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했다. 정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냉장고를 열었다. 어차피 세연이 아침을 차릴 리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정자는 혼잣말을 했다. 예전엔 100명분도 차렸는데 5명분이 뭐가 어렵겠어. 하지만 이상했다. 식당에서는 아무리 많은 음식을 해도 지치지 않았는데 지금은 작은 상 하나 차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까? 와, 오늘도 맛있겠다. 등교 준비를 한 손주 민준이 식탁으로 달려왔다. 정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이런 순간만큼은 여전히 기뻤다. 할머니가 해준 반찬이 제일 맛있어. 12살 손녀 지은이의 말에 정자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세연이 급히 밥을 먹으며 말했다.
엄마 덕분에 아침마다 편해 죽겠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정자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고마움이라는 건 상대방이 특별히 해준 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세연의 고마워요에는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에 대한 형식적인 인사 같은 느낌이 있었다. 세연의 남편 태민은 늘 신문을 보며 조용히 식사를 했다. 가끔 수고하세요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였다. 정자가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는 한 번도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다. 아니,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있었다. 오전에는 빨래를 했다. 온 가족의 옷가지들이 세탁기 2번, 3번을 돌려야 할 만큼 많았다. 엄마, 빨래까지 해주시면 제가 너무 편해져요. 세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은 따라오지 않았다. 오히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잘 마를 거예요라며 빨래를 더 부탁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 정자는 문득 의문이 들었다. 세연은 언제부터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엄마 미안해요. 제가 할게요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자가 모든 집안일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다.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갔을 때였다. 마트에서 만난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다. 부러워요. 딸 집에서 편히 지내시네요. 정자는 어색하게 웃었다. 편히 지낸다는 말이 맞나?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게 편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저녁 준비를 하며 정자는 세연네 가족의 하루 일과를 떠올렸다. 세연은 회사에서 돌아와 소파에 누워 TV를 본다. 태미는 맥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본다. 아이들은 숙제를 하거나 게임을 한다. 그리고 정자는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다음날 준비를 한다. 언제부터 이런 분담이 자연스러워진 걸까? 엄마가 없으면 우리 집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저녁 식사 후 세연이 말했다. 그 말은 칭찬인 동시에 압박이었다. 정자는 점점 자신이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고마움은 점점 당연함으로 변해갔고 정자는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조용히 길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날은 정자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검진 날이었기 때문이다. 무릎 수술 후 경과를 확인하고 혈압약도 처방받아야 했다. 전날 밤 세연에게 말했다. 내일 병원 가야 해서 저녁이 좀 늦을 것 같아. 세연은 대수롭지 않게 네 알겠어요라고 답했다. 아침을 차려주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많이 좋아지셨네요. 하지만 여전히 무리는 금물입니다 라고 당부했다. 정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무리를 하지 말라니 언제 무리를 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병원에서 나온 시각은 오후 3시가 넘었다.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하기에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몸이 아픈 건 아니었다. 그냥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세연의 차가 이미 와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정자는 걸음을 멈췄다. 엄마는 대체 어디 간 거야? 세연의 목소리였다.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톤이었다. 애들 학원 끝나면 금방 올 텐데 아직 저녁 준비도 안 돼 있고. 태민이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어르신이니까 깜빡하신 건 아닐까. 정자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다녀왔어.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분위기는 썰렁했다. 세연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엄마 어디 가셨던 거예요? 연락도 없이. 그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병원 간다고 어제 말했잖아. 정자의 목소리는 작았다. 아, 맞다.
그런데 이렇게 늦을 줄 몰랐어요. 세연은 시계를 쳐다보며 말했다. 지금 몇 시인데요. 애들 곧 와요. 그 말에는 비난의 기운이 역력했다. 정자는 재빨리 부엌으로 향했다. 금방 할게. 냉장고에 있는 걸로 뚝딱 만들어 줄 테니까. 하지만 세연의 다음 말이 정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엄마, 저녁 준비 안 돼 있으면 우리 애들 굶잖아요. 그 순간 정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세연의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비난과 원망, 그리고 무엇보다 정자를 가족이 아닌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다. 굶는다는 표현은 특히 충격적이었다. 마치 정자가 하루 일을 걸으면 가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이. 미안해. 정자는 중얼거리며 냉장고를 열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40년 넘게 식당을 하면서도 손님에게 이런 식으로 다그침을 받은 적은 없었다. 손님들은 적어도 고생하신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 정자는 그런 위로조차 받을 수 없었다. 세연은 계속 불만을 쏟아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미리미리 연락을 해주셔야 해요. 우리도 계획이 있거든요. 계획이라는 말에 정자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계획이길래 자신이 몇 시간 늦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 태민도 한마디 거들었다. 어머니, 앞으로는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 좀 해주세요.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다는 말이 정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자신이 없으면 이 집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인가? 정자는 급하게 계란찜을 만들고 냉동실에 있던 만두를 꺼내 찌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정성스럽게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세연의 재촉하는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가웠다. 이것밖에 없어요. 상이 차려지자 세연이 말했다. 정자는 깊은 한숨을 삼켰다. 평소 같았으면 그래도 맛있게 해드릴 게라고 웃어넘겼을 텐데 오늘은 그런 여유가 없었다. 그날 밤 정자는 잠들지 못했다. 세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 애들 굶잖아요. 그 말은 정자에게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이 집에서 가족으로 대우받는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하인 같은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가슴 한편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고 그 균열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병원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세연은 평소보다 더 바쁜 척 행동했고 태미는 정자와 눈을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정자는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지만 모른 척했다. 아니,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요. 세연이 아침에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다. 정자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세연은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라는 문자만 보냈다. 태민도 마찬가지였다. 오늘 회식 있어요 라며 집에 오지 않았다. 혼자 남은 정자는 차려놓은 음식을 바라보며 허탈했다. 누구를 위해 이 많은 음식을 준비한 걸까? 손주들마저 학원이 끝나고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왔다. 할머니, 미안해요. 친구 엄마가 피자 시켜주셔서. 12살 지은이의 미안하다는 말이 오히려 정자를 더 서글프게 만들었다. 며칠이 지나자 패턴이 보였다. 세연 가족은 의도적으로 정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었다. 아침에는 급하게 나가고 저녁에는 각자 다른 핑계로 집에 오지 않았다. 설령 집에 있어도 각자 방에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가기로 했어요. 금요일 저녁 세연이 말했다. 정자는 짐을 싸야 하나 생각했다.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우리만 다녀올게요. 그 말에 정자는 얼어붙었다. 가족 여행에서 자신만 빠진다는 뜻이었다.
할머니는 집 지키는 사람이니까. 민준이 농담조로 말했다. 아이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지만 정자에게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집 지키는 사람. 그게 이 집에서 자신의 역할이란 말인가. 세연은 아들의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주말 동안 정자는 혼자였다. 조용한 집은 더없이 적막했다. 평소라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손주들 소리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벽시계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줄 뿐이었다. 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세연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정자에게 가져온 건 작은 과자 한 봉지였다. 엄마 이거 맛있다고 해서 사왔어요. 세연은 건성으로 말하며 과자를 던지듯 주방 싱크대에 놓았다. 여행 이야기는 정자가 있는 앞에서 하지 않았다. 마치 정자가 듣지 말아야 할 비밀스러운 이야기인 것처럼. 할머니, 우리 호텔에서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지은이가 신나서 말했다. 정자는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며 억지로 웃었다. 그래, 재밌었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쓸쓸했다. 손주들에게 자신은 여행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 그냥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대화는 더 줄어들었다. 식사 시간에도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정자가 오늘 날씨가 참 좋네라고 말해도 내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TV에서 재밌는 프로그램 하던데라고 말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정자는 깨달았다.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은 정자가 해주는 밥은 먹지만 정자라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아침에 안녕히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해도 돌아보지 않고 저녁에 어서 오세요라고 해도 고개만 까딱할 뿐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지난주였다. 정자가 감기에 걸려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았다. 세연은 엄마 아프시네라고 중얼거리기만 했을 뿐 약을 사다 주거나 죽을 끓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저녁은 어떻게 하죠? 라고 묻는 게 전부였다.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딸에게는 짐이 되고 사위에게는 투명한 존재가 되고 손주들에게는 그저 집 지키는 사람이 되었을까? 정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집안일 도우미일까? 답은 너무나 명확했다. 정자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편리한 도구 없으면 불편하지만 있어도 특별할 것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40년 동안 식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접했지만 이렇게 존재감을 잃어본 적은 없었다. 손님들은 적어도 정자를 사람으로 대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 정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기능하는 물건에 불과했다.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정자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세연은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태미는 서재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아직까지는.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세연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다. 수진아. 응, 잘 지내. 대학 동창인 수진과의 통화였다. 정자는 별 생각 없이 설거지를 계속했다. 세연과 친구들의 통화는 늘 길었다. 육아 얘기, 직장 얘기, 남편 얘기까지 두어 시간씩 이어지기 일쑤였다.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들지? 수진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나오고 있었다. 세연이 음성을 키워둔 모양이었다. 그냥 그렇지 뭐.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좀 심해. 세연의 대답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힘들어하는 건 알고 있었다. 집안일은 어떻게 해? 너 원래 요리 못하잖아. 수진이 웃으며 물었다.
그게 다행히 우리 엄마가 와서 같이 살고 있어. 덕분에 진짜 편해졌어. 세연의 대답에 정자는 잠시 손을 멈췄다. 딸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기뻤다. 와, 부럽다. 시어머니도 아니고 친정엄마면 정말 편하겠네. 수진의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맞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해주시니까 나는 정말 퀸된 기분이야. 세연이 웃으며 말했다. 정자도 따라서 미소를 지었다. 딸이 행복하다니 다행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세연의 말이 정자의 미소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되긴 해. 정자의 손이 설거지를 멈췄다. 귀를 기울였다. 어떤 부담? 수진이 물었다. 이제 연세도 많으시잖아. 70이 넘으시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세연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부담감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정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아직 건강하시잖아. 수진이 말했다. 지금은 그렇긴 한데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면 오히려 우리가 돌봐야 할 텐데 그게 걱정이야. 세연의 말에 정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이 언젠가 돌봄의 대상이 될까 봐 미리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래도 지금은 도움이 되시잖아. 수진이 위로하듯 말했다. 맞긴 한데. 사실 우리 남편이 요양원 얘기도 하더라고. 그 순간 정자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요양원. 그 단어가 정자의 귓가에서 맴돌았다. 벌써? 아직 혼자서 다 하시는데? 수진이 놀란 듯 물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말이야. 미리 알아보자는 거지. 우리도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는데 간병까지 하기는 힘들잖아. 세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현실적이었다. 정자는 벽에 기대서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간병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자신이 아직 건강한데도 벌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 그렇긴 하지. 요즘 시설도 좋아졌다던데. 수진도 세연의 편을 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좀 답답할 때가 있어.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해도 엄마 생각해야 하고 친구들이랑 갑자기 약속 잡혀도 엄마가 저녁 준비해 놨으니까 미안해서 못 나가겠고. 세연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아, 그런 것도 있겠네. 그래도 집안일 다 해주시는데. 수진이 말했다. 그건 고맙긴 한데 그래도 자유롭게 살고 싶잖아. 신혼 때처럼은 아니더라도. 세연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어쨌든 미리 준비는 해놔야겠다. 좋은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너무 늦으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 세연이 결론을 내렸다. 그래,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 부모님도 편하실 거야. 수진이 동조했다. 정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조용히 부엌에서 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부담, 요양원, 간병, 자유.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4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딸들을 키웠다. 그들이 대학 가고 결혼할 때까지 모든 걸 희생했다. 그리고 이제 노년에 딸과 함께 살게 된 건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딸에게 자신은 일시적인 도움일 뿐이었고 나중에는 버려야 할 짐이었다. 부담이라는 말이 가장 아팠다. 자신이 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니. 지금도 모든 집안일을 다 해주고 있는데도 부담이라니. 그렇다면 자신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정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바친 삶이 결국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될 줄 몰랐다. 세연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요양원 얘기도 하더라고. 그 말은 정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날 밤 정자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세연의 말이 녹음된 테이프처럼 계속 반복되었다.
부담된다. 요양원 자유롭게 살고 싶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자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거실로 나가니 모든 게 평소와 같았다. 소파에 흩어져 있는 쿠션들, 테이블 위에 리모컨들, 바닥에 떨어진 아이들의 양말. 언제나처럼 정자가 치워야 할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속박하는 사슬 같았다.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었다. 내일 뭘 해줄까 자동으로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씁쓸하게 웃었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자신이 아무리 정성껏 해줘도 결국 부담으로 여겨질 뿐이라면. 정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랍을 꺼냈다. 오래된 나무 서랍에는 그녀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식당 운영하며 조금씩 모아둔 적금 통장들, 부동산 관련 서류들, 그리고 몇 장의 오래된 사진들. 통장을 하나씩 펼쳐보았다. 식당을 정리하며 받은 돈, 그동안 모아둔 적금, 부동산을 처분하며 생긴 목돈까지. 생각보다 많았다. 평생 알뜰살뜰 모은 돈이었다. 이 정도면 혼자 살기에 충분하겠네. 정자는 중얼거렸다. 세연에게 용돈도 드리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집안 살림에도 보태드렸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옷도 몇 년 된 것들만 입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다. 미용실도 동네 저렴한 곳만 갔다. 그런데 그렇게 아낀 돈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 왜 이렇게 아껴 살았을까? 정자는 자신에게 물었다. 딸들을 위해서였다. 나중에 아프거나 힘들 때 딸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지만 딸은 자신이 아프기도 전에 벌써 요양원을 생각하고 있었다. 정자는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가 다시 놓았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었다. 미안하다고 써야 할까? 고맙다고 써야 할까? 아니면 실망했다고 해야 할까? 결국 편지는 쓰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세연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자신은 부담이고 나중에는 요양원에 보낼 존재라고. 그렇다면 자신이 먼저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정자는 옷장을 열어 옷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많지 않았다. 낡은 옷들이 대부분이었다. 식당 할 때 입던 앞치마도 있었고 딸들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도 있었다. 하나하나 추억이 담긴 옷들이었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다. 작은 캐리어를 꺼내 필요한 것들만 챙겼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상비약, 그리고 통장들. 그게 전부였다. 70여 년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건 이것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남들을 위한 것들이었다. 짐을 싸면서 정자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의무,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 할머니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느낌이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정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늦었지만 아직 기회가 있어. 거울 속 이정자는 70년 넘게 남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세연의 전화 통화가 생각났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던 그 말이. 웃겼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건 정자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정자가 더 간절했다. 70년 넘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 새벽 4시가 되었다. 평소라면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새벽같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다. 정자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인생의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나니 이렇게 가벼워지는구나.
문고리에 손을 올리고 잠깐 망설였다. 이 문을 나가면 정말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망설임은 잠깐이었다. 어차피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없었다. 있어도 부담스러운 존재, 없으면 편한 존재. 그렇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았다. 정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이젠 나를 위해 살 거야. 늦었지만 아직 기회가 있어. 새벽 5시 30분.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지만 오늘은 달랐다. 정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준비된 캐리어를 바라보았다. 정말 떠나는 것이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에 가까웠다. 세연네 가족은 모두 깊게 잠들어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지금쯤 부엌에서 아침 준비 소리가 났을 테지만 오늘은 고요했다. 이 고요함이 앞으로 이 집의 평상시가 될 것이다. 정자가 없는 아침의 고요함. 정자는 손주들 방 앞에서 잠깐 멈춰섰다. 민준이와 지은이의 잠든 얼굴이 보고 싶었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다. 깨울 수도 없고 이별 인사를 할 수도 없었다.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충격일 수도 있겠지만 금방 적응할 것이다. 아이들은 원래 그렇게 빨리 잊는 법이니까. 거실을 지나며 정자는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저 소파에서 손주들과 함께 TV를 보던 시간들, 세연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저녁들. 좋았던 기억들이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은 혼자였던 시간들,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던 순간들이었다. 부엌에 들러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어제 저녁에 만들어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다. 이것들로 며칠은 버틸 수 있겠네. 정자는 중얼거렸다. 세연이 얼마나 당황할지 상상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려진 밥상이 없다면, 아니 정자 자체가 없다면. 식탁 위에 놓인 메모장에 짧은 글을 썼다. 잠시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드세요. 마이너스 엄마 처음에는 더 긴 글을 쓰려고 했지만 결국 이게 전부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손주들 방으로 가서 각자 책상 위에 작은 쪽지를 남겼다. 할머니는 잠시 여행을 다녀올 거야. 걱정 말고 공부 열심히 해. 할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아이들에게는 여행이라고 했지만 정자 자신도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다. 아니, 돌아올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세연 부부방 앞에 섰다. 문틈으로 들리는 잠든 숨소리가 평화로워 보였다. 정자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들의 잠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더 편안하게 잘 수도 있을 것이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없어졌으니까.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정자는 가방에서 집 열쇠를 꺼냈다. 이 열쇠를 두고 가야 할지 가져가야 할지 망설여졌다. 두고 가면 정말 이 집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져가면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품게 될 것 같았다. 결국 열쇠를 신발장 위에 놓았다.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니니까. 정자는 속삭였다. 70년 넘게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할머니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이정자였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현관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거리는 조용했다. 간간히 지나가는 새벽 조깅하는 사람들과 출근 준비하는 사람들만 보였다. 평범한 새벽이었지만 정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었다. 첫 번째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정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그 집에서의 30년, 그 전 집에서의 40년, 총 7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걷는 발걸음이었다. 버스가 와서 올라탔다. 기사 아저씨가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물었다. 터미널까지요. 정자는 대답했다.
어디로 갈지는 터미널에서 결정할 생각이었다.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오래 묵어둔 족쇄가 풀리는 듯 자유로웠다. 지나가는 건물들, 간판들,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다. 같은 길을 수없이 지나다녔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제 이 길을 지나는 건 정자의 선택이었다. 다음 정류장 터미널입니다. 버스 안내방송이 나왔다. 정자는 캐리어를 끌고 버스에서 내렸다. 터미널 앞에 서서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온전히 자신을 위한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시작이야, 정자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다. 어디로 가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선택한다는 것이었다. 터미널에서 정자는 한참을 서 있었다.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유로움에 어리둥절했다. 시간표를 보니 바다로 가는 버스들이 많았다. 강릉, 속초, 부산. 이름만 들어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 같았다. 부산행표 한 장 주세요. 정자는 결정했다. 바다가 보고 싶었다. 젊을 때 한번 가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이들 손을 붙잡고 서둘러 다녀야 했다. 이번에는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바다를 만나고 싶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책임도 없는 여행이었다. 누구 밥 차려야 할 시간 걱정도 없고 누구 빨래 해야 할 걱정도 없고 누가 언제 들어올지 신경 쓸 필요도 없었다. 그저 자신만 챙기면 되는 여행이었다. 부산에 도착한 건 오후였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정자는 캐리어를 끌고 바다가 보이는 곳을 찾아 걸었다. 그리고 작은 게스트 하우스를 발견했다. 바다뷰 펜션이라는 간판이 정겨웠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펜션 사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왔어요. 정자는 대답하며 그 말이 이상하지 않다는 게 신기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 여행한다는 게 어색했을 텐데 지금은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다. 방에서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다. 탁 트인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정자는 의자에 앉아 한참 바다를 바라보았다. 언제부터인지 이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다를 보는 시간. 저녁 때가 되자 배가 고팠다. 평소 같았으면 다른 사람들 먹을 걱정을 했겠지만 지금은 자신만 생각하면 되었다. 뭘 먹고 싶은지 천천히 생각해보니 회가 먹고 싶었다. 언제 회를 먹어본 게 언제였던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펜션 근처 작은 횟집에 들어갔다. 어머니 혼자 오셨어요? 사장이 물었다. 네, 여행 왔어요. 정자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회 한 접시하고 소주 한 병 주세요. 혼자 술을 마셔본 게 언제였던가? 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회를 먹으며 바다를 바라보는 정자의 마음은 평온했다. 아무도 엄마 뭐해요? 할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부르지 않았다.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이었다. 소주 한 잔을 마시니 얼굴이 붉어졌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오랜만에 살아있어 보였다. 이튿날부터 정자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갔다. 해변을 산책하고 전망대에 올라가 바다를 내려다보고 시장에서 혼자 쇼핑도 했다. 시장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가족은 어디 계세요? 여행은 혼자 하는 게 편해서요. 정자의 대답에 아주머니들은 부러워했다. 우리도 그래 보고 싶어요. 부러워요.
며칠 후 정자는 작은 월세방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관광이 목적이 아니었다. 여기서 살고 싶었다. 이 바다를 매일 보면서 이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었다. 돈은 충분했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마침내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을 구했다. 가구도 있고 깨끗했다. 임대료도 서울보다 훨씬 저렴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해볼까? 정자는 중얼거렸다. 이사한 첫날 밤 정자는 작은 상에 혼자만의 저녁을 차렸다. 시장에서 산 나물로 무침을 만들고 생선구이 하나, 된장찌개 하나. 간단했지만 자신만을 위한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었다. 40년 넘게 남을 위해 차린 밥상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위한 밥상이었다. 잘 먹겠습니다. 정자는 혼자 인사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아무도 맛없다. 이것 좀 더 주세요. 내일은 뭐 해줄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조용했지만 편안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정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릇 2개 설거지하는데 이렇게 홀가분할 수가 있나. 예전에는 온 가족 그릇을 치우느라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지금은 10분이면 끝이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달빛이 파도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정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고생 많았다, 정자야. 이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7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엄마나 도우미가 아니라 그냥 이정자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바다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정자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72세 이정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현대 사회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노년에 마주하게 되는 소외감과 존재, 의미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용기 있는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정자는 교차로에서 멈춘 삶을 지나 무심한 고마움 속에서 갈라지는 균열을 경험하고 잊힌 존재가 되어가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귓가에 스친 말들 속에서 진실을 깨닫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떠나는 아침의 용기는 결국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닷가 작은 방에서 혼자 차리는 저녁상 앞에 앉은 정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얽매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각자의 자유와 존재를 인정하며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정자의 선택은 도피가 아닌 용기였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꿈을 쫓아가는 용기. 나이가 들어도 아니 나이가 들었기에 더욱 소중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세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편의를 위해 누군가를 도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정자의 새로운 시작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출발점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고생 많았다. 정자야라고 말한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찾아가야 할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이 아닐까요?